요즘 우주를 향한 경쟁이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스페이스X나 아마존 같은 이름은 이제 우리한테도 익숙한데 이 거대한 우주 계획의 성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핵심 부품을 만드는 한국 기업이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오늘 바로 그 기업, 위성통신 안테나 분야의 숨은 강자, 인텔리안테크에 대한 자료들을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보니까 바다에서는 이미 글로벌 1위던데요? 네, 절대 강자죠. 이제는 그 무대를 우주로 옮겨가고 있는 거고요. 사실 이 기업의 현재 위치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아주 재밌습니다. 바로 무기상입니다. 무기상이요? 네,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가 위성 인터넷 시장을 독식하려는 거대한 제국을 만들고 있다면 인텔리안테크는 그에 맞서는 아마존이나 원웹 같은 반 스타링크 연합군에게 가장 중요한 무기를 공급하는 거죠. 아, 그 무기가 바로 안테나고요. 그렇죠. 거의 유일무이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무기상이라는 비유가 정말 확 와닿네요. 전쟁에서는 사실 무기상이 돈을 제일 많이 번다는 말도 있잖아요. 하하, 그렇죠. 그 말은 위성통신 시장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그러니까 스타링크랑 반스타링크 진영이 싸우면 싸울수록 인텔리안테크는 오히려 더 좋아지는 구조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정확합니다. 오늘 바로 그 지점, 안정적인 캐시카우하고 또 폭발적인 미래 성장 동력을 동시에 가진 이 기업의 본질을 한번 보내주신 자료 속 숫자들로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회사가 도대체 뭘로 돈을 버는지 그 본줄부터 짚어보죠. 자료를 보니까 크게 두 개의 엔진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전통의 강자, 해상용 안테나 사업이네요. 네, 인텔리안테크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한 핵심 사업이죠. 아주 큰 크루즈선이나 컨테이너선, 아니면 바다 한가운데 있는 석유 수추선 같은 곳에서요. 네. 우리가 집에서처럼 인터넷을 쓰고 TV를 보게 해주는 그 둥그런 접시 모양 안테나, VSAT 안테나가 주력 제품입니다. 아, 그 동그란가요? 네, 이 시장에서 글로벌 점유율이 무려 60%가 넘습니다. 60%요? 네, 사실상 경쟁자가 없는 독보적인 1위죠. 2025년 기준으로 봐도 전체 매출의 한 65% 이상을 차지하는 아주 든든한 현금 창출원입니다. 아니, 점유율이 60%면 거의 독점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어떻게 이런 압도적인 위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기술이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나요? 기술도 기술이지만 이 시장의 핵심 경쟁력은 사실 조금 다른 데 있습니다. 어떤 거죠? 바로 신뢰성하고 서비스 네트워크입니다. 신뢰성이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평양 한가운데를 지나는 수천억 원짜리 선박에서 인터넷 안테나가 고장났다고 하면 아찔하네요. 그렇죠.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인텔리안테크는 고장이 거의 안 나는 극한의 신뢰성을 확보했고요. 혹시나 문제가 생겨도 전 세계에 550개가 넘는 딜러망이 있거든요. 와, 550개요? 네, 어느 항구에 되어가든 바로 수리를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한 겁니다. 이게 바로 다른 기업들이 쉽게 못 따라오는 강력한 해자, 즉 모트가 되는 거죠. 아하, 바다 위에서는 결국 믿음이 돈이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엔진, 이 회사의 미래라고 불리는 저궤도 위성통신용 안테나 사업이 있네요. 네, 바로 이 부분이 인텔리안테크가 그냥 바다의 지배자에서 우주시대의 핵심 파트너로 진화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핵심 제품은 노트북처럼 생긴 납작한 평판형 안테나, ESA라고 부르고요. 평판형 안테나. 그리고 우주에 떠있는 위성이랑 지상을 연결하는 거대한 기지국 장비, 게이트웨이가 있습니다. 이 신사업 부문 매출이 정말 무섭게 커서 벌써 전체의 30%를 넘어섰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기존에 있던 그 둥그런 접시 안테나랑 이 납작한 평판형 안테나는 뭐가 다른 건가요? 그냥 모양만 바뀐 건지 아니면 기술적으로 이게 뭔가 큰 의미가 있는 건가요? 아,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기존의 그 둥그란 접시형은요, 크고 무거워서 배처럼 아주 큰 곳에나 달 수 있었죠. 그렇죠. 근데 이 평판형 안테나는 공기 저항도 적고 작고 가벼워서 자동차 지붕, 기차 위, 심지어는 비행기 동체에도 달 수 있게 됩니다. 아, 활용도가 훨씬 높아지는 거군요. 네, 즉 움직이는 모든 것, 모빌리티를 우주 인터넷이랑 연결할 수 있는 기술적 열쇠가 바로 이 평판형 안테나인 셈입니다.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죠. 그렇군요. 이제야 그림이 좀 그려지네요. 이 경쟁 구도로 보니까 정말 재밌습니다. 가장 큰 경쟁자는 당연히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일 텐데 자료를 보면 이게 단순 경쟁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이건 뭐랄까 애플하고 삼성의 관계를 보는 것 같아요. 각자 자기만의 제국을 만들려는 것처럼요. 네, 비유가 아주 적절합니다. 스타링크는 위성 발사부터 단말기 제조, 통신 서비스까지 모든 걸 혼자 다 하잖아요. 그렇죠. 수직 계열화. 네, 폐쇄형 생태계입니다. 아이폰 쓰려면 iOS 써야 하는 애플처럼요. 당연히 스타링크 위성 신호는 스타링크 안테나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인텔리언 테크는 정확히 그 반대편에 서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인텔리안테크는 개방형 생태계의 핵심 플레이어예요. 유텔셋, 원앱, SES, 아마존의 카이퍼 프로젝트 같은 여러 위성 사업자들 신호를 전부 다 수신할 수 있는 표준 안테나를 공급하죠. 마치 삼성전자가 SKT, KT, LGU 플러스 어디든 쓸 수 있는 갤럭시 스마트폰을 만드는 것처럼요. 네, 똑같은 전략입니다. 기술적인 지향점도 좀 달라요. 스타링크는 일반 소비자, B2C 시장을 겨냥해서 원가 절감이랑 대량 생산에 목숨을 걸거든요. 네. 반면에 인텔리안테크는 군용이나 산업용 같은 B2B 시장을 목표로 극한의 환경에서도 버티는 신뢰성, 내구성,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국내 다른 우주항공 기업들이랑 역할도 명확히 구분되는 것 같네요. 세트레가이는 위성 본체를 만드는 위성 공장, 하나 시스템은 위성의 눈 역할을 하는 레이더 같은 핵심 부품을 공급하거나 원앱에 직접 투자하는 전략 사령부 같은 느낌이고요. 네, 그렇죠. 인텔리언 테크는 이들이 쏘아올린 위성이 보내는 신호를 지상에서 받는 수신기를 만드는 가치사슬의 맨 마지막 단을 책임지는 셈이군요. 네, 각자 전문 분야를 가지고 대한민국 스페이스 드림팀을 구성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스타링크와는 다른 운동장에서 뛰는 개방형 생태계의 강자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근데 말이 그럴듯해도 그래서 실제로 돈은 잘 벌고 있나 이게 궁금해지거든요. 그렇죠. 가장 중요하죠. 제가 보내드린 자료 중에 2025년 3분기 실적을 보니까 좀 이상해요. 매출은 늘었는데 79억 원이나 영업 손실을 봤어요. 돈을 벌기는커녕 까먹고 있다는 건데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겉으로 보이는 숫자만 보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을 뜯어봐야 이 기업의 진짜 계획이 보입니다. 속을요? 네,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미래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비, R&D 비용으로 무려 410억 원을 썼기 때문입니다. 이건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죠. 더 재미있는 숫자는 따로 있습니다. 어떤 거죠? 바로 재고자산입니다. 재고자산이요? 자료를 보니까 24년 말 872억 원에서 1220억 원으로 40%나 급증했네요. 재고가 늘었다는 건 보통 물건이 안 팔리고 창고에 쌓여 있다는 뜻 아닌가요? 악성 재고 위험은 없습니까?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일반적인 제조업이라면 그게 맞죠. 하지만 인텔리안테크의 경우는 정반대 신호로 해석해야 합니다. 정반대요? 네, 이건 곧 터질 대박 주문을 감당하기 위해 미리 원자재랑 부품을 쌓아두는 것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공시된 수주잔고는 약 405억 원이지만 고객사와의 비밀 유지 조항, NDA 때문에 공시에 안 잡히는 숨겨진 수주잔고가 있어요. 숨겨진 수주잔고요? 네, 그게 약 124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잠깐만요. 그 숨겨진 수주잔고라는 게 좀 애매하게 들리는데요. 비밀 유지 조항 때문이라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냥 회사의 희망사항인지 실제 계약인지 알기 어려운 것 아닌가요? 리스크는 없습니까? 물론 100% 확정된 매출은 아니라는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고객사들이 아마존, 원앱 같은 글로벌 거대 기업이고 이들의 위성 발사 계획에 맞춰 부품을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물량입니다. 아하.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최소 1,650억 원의 이익감이 이미 확보된 상태인 거죠. 이 물량을 제때 납품하기 위해서 재고를 쌓고 또 200억 원 규모의 사모사채를 발행해서 운영자금을 미리 확보한 겁니다. 미래를 보고 한 발 앞서서 움직였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아하. 적자랑 재고 증가가 사실은 대규모 성장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럼 이런 준비를 바탕으로 한 향후 실적 전망은 어떻습니까? 2025년 연간 실적은 어떻게 예상되나요? 시장에선 2025년 연간 매출 약 3천억 원, 영업이익은 한 20억에서 30억 원 수준으로 겨우 흑자 전환에 성공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겨우요? 네, 3분기까지 쌓인 적자를 4분기 한 번에 다 만회해야 하는 아주 힘든 구조죠. 4분기에만 1,000억 원이 넘는 매출하고 100억 원 이상의 이익을 내야 가능한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승부는 2026년에 갈리겠네요. 그렇습니다. 2026년 전망은 훨씬
기대는 극적입니다. 퀀텀 점프의 해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지배적이에요. 네. 매출은 약 4,272억 원으로 30% 이상 성장하고 영업이익은 약 353억 원으로 무려 1,500% 이상 폭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500%요? 네, 이게 바로 영업 레버리지 효과 때문입니다. 영업 레버리지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쉽게 말해서 붕어빵 장사를 생각하시면 돼요. 붕어빵 장사요? 네, 처음에 붕어빵 기계, 그러니까 평택 이 공장이나 미국 생산 라인을 사는데 큰 돈이 한번 들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붕어빵, 즉 안테나를 하나 더 팔 때마다 밀가루란 팥값 같은 변동비만 추가로 들죠. 고정비 투자가 끝난 상태에서 매출이 3천억에서 4천억으로 늘면 그 늘어난 매출의 상당 부분이 그대로 이익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돈을 쓰는 구간에서 돈을 버는 구간으로 본격 진입하는 거죠. 붕어빵 기계 비유,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그 폭발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생산 능력은 그럼 충분히 갖춘 상태인가요? 네, 이미 평택 1, 2공장을 통해서 연간 6천억 원 규모의 생산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6천억 원. 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점은 2025년 3월부터 미국 어바인에 첫 해외 생산 라인을 가동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미국에요? 네, 메이드 인 USA 딱지가 붙으면 미국 정부나 군용 시장에 납품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생산량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생산 기반도 탄탄하고 신제품 개발도 활발해 보이네요. 특히 항공시장에 진출하는 내용이 눈에 띄는데요. 맞습니다. 막대한 R&D 투자의 결과물들이 이제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차량용, 선박용, 심지어 가방에 넣어 다니는 휴대용까지 평판형 안테나 풀 라인업을 완성했고요. 다음 목표가 바로 항공시장입니다. 기내 와이파이 수요가 엄청나니까요. 네, 폭발하고 있죠. 아, 그거 정말 중요하죠. 저도 비행기 탈 때마다 와이파이가 너무 느리거나 계속 끊겨서 답답했던 경험이 많거든요. 인텔리안테크 기술이 도입되면 비행기에서도 유튜브를 끊김없이 볼 수 있는 날이 오는 건가요? 바로 그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에어버스 같은 항공기 제조사들이랑 인증 절차를 진행 중이고요. 항공용 안테나는 기술 장벽이 높은 만큼 단가도 비싸서 상용화만 되면 수익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고부가 가치 시장입니다. 이야기를 들을수록 기대가 커지는데 물론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있을 수는 없겠죠. 이 모든 계획을 뒤엎을 만한 리스크 요인은 없습니까? 가장 큰 걱정거리는 뭔가요? 가장 큰 위협은 역시 스타링크의 시장 독식입니다. 역시 스타링크군요. 네. 만약 스타링크가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이랑 서비스 품질로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해버리면 인텔리안테크가 속한 반스타링크 연합의 파이 자체가 너무 작아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무기를 잘 만들어도 전쟁 자체가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버리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변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바로 고객사의 일정 지연 리스크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 위성 발사를 6개월 미룬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 납품하기로 했던 수백억 원대 물량이 다음 분기나 다음 해로 그냥 이월되는 거죠. 그럼 단기적으로는 실적 쇼크가 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또 아까 말씀드린 영업 레버리지 효과는 반대로 말하면 대규모 선투자로 인해서 손익분기점, BEP가 높아졌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예상보다 매출이 부진하면 이익이 급감할 위험도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쭉 정리해보면 인텔리안테크는 이제 곧 힘들게 농사짓고 씨 뿌리는 대규모 투자의 시간을 끝내고 드디어 열매를 거둬들일 수확의 시점에 들어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반스타링크 연합의 유일한 대안이라는 독점적인 지위, 그리고 게이트웨이나 평판형 안테나 같은 고마진 제품 비중이 늘어나면서 2026년 실적의 극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상황인 거죠. 결국 이 기업의 미래는 하나의 거대한 질문으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스타링크가 위성통신 시장을 100% 독점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이요. 못할 것이라는 전제 위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스스로에게 던져볼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과연 이 기업이 위성 안테나 업계의 TSMC처럼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독보적인 파운드리 강자로 자리매김하게 될까요? 아니면 결국 스타링크라는 거인의 그늘에 가려진 2인자로 남게 될까요? 그 거대한 흐름의 변곡점이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